독후평 호모콤푸스. 공부는 질문이다. 공부란 세상을 향해 이런 질문의 그물망은 던지는 것이다. 크게 의심하는 바가 없으면 큰 깨달음이 없다. 고로 질문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늑대 이야기. 발트의 연안의 거대한 숲, 나무와 나무 사이로 붉은 장막들이 나부낀다. 몰입꾼들이 요란하게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한 무리의 늑대를 붉은 장막 쪽으로 몰아붙인다. 빼곡히 늘어선 나무들과 울퉁불퉁한 바위, 급한 여울과 가시덤불 사이를 날렵하게 달리던 늑대들이 장막 앞에서 흠칫 멈춰선다. 울타리도 아니고 철조망도 아니고 그저 펄럭이는 장막일 뿐인데 대체 왜? 결코 넘을 수 없는 금지의 선이라 스스로 간주해버린 것이다. 머뭇거리는 사이 몰입꾼들이 늑대들의 숨통을 끊어버린다. 학교가 만드는 거짓말. 표면적 폐해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이면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전제들이다. 그것들은 아주 보편적이고 심오한 진리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학교가 세상에 퍼뜨린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새빨간 거짓말에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생 동안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그렇다.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기 전엔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고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새빨간 거짓말들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들이다. 공부의 때, 학교를 다닐 때 미성년기 안 하는 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치명적이다. 성인이 되기 전엔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할 기회가 별로 없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경험의 폭이 넓어지게 마련이다.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나 친지가 세상을 떠나고 생업의 전선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겪는 등 생로병사가 목전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지게 된다. 그것들을 지혜롭게 통과해 나가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의 때란 거짓말. 공부엔 때가 있어 라는 거짓말은 단지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학벌과 자격증 혹은 취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과 견고하게 유착되어 있다. 시간의 사슬과 과정의 사슬, 고로 이 두 개의 사슬은 동시적으로 폭파되어야 한다. 통치 방법으로의 분류.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노인은 음의 기운이, 젊은이는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야 양쪽 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가족이건 사회건 그 어디에도 이 두 세대가 함께 뒤섞일 만한 공간은 거의 없다. 숫째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게 다 근대 국민국가 프로젝트, 특히 학교 제도가 연령별로 세대를 잘게 쪼개놓은 탓이다. 세대를 잘게 쪼개놔야 국민 전체를 관리, 통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세대가 공감하는 공부. 지금이라도 당장 세대 간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운동이 가능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공부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10대와 60, 70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대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어떤 스포츠, 어떤 취미 활동도 불가능하다. 고로 단연코 공부밖에는 길이 없다. 요가나 명상처럼 문자 바깥의 공부도 좋고 인문학에서 자연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라도 좋다. 한글을 깨치거나 한자를 익히거나 혹은 외국어를 배워도 좋고 삶과 죽음을 둘러싼 철학적 공부라면 더더욱 좋다. 노인은 원숙한 시야를 바탕으로, 청년은 젊음의 역동적 기운으로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면 된다. 그리고 일단 공부가 시작되면 세대 차이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버린다. 공부 앞에선 모두가 초발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공부야말로 노화를 방지하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아닐까. 항심과 하심. 남이 한 번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100번 할 것이며 남이 10번 해서 그것에 능하다면 자기는 1000번 할 것이다. 중용.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 꾸준히 밀고 가는 항심과 늘 처음으로 돌아가 배움의 태세를 갖추는 하심. 공부에 필요한 건 오직 이 두 가지뿐이다. 다산과 연함이 말하는 독서. 독서 이 한 가지 일은 위로 성형과 짝할 수 있고 아래로 백성을 깨우칠 수 있으며
그윽하게는 귀신과 통할 수 있고 밝게는 왕도와 패도의 방략을 터득하여 우주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니 부디 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정약용은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 연한 박지원은 이렇게 말한다. 군자의 아름다운 말 속에는 혹 뉘우칠 만한 것이 있고 착한 행실 속에서도 혹 허물이 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를 읽는 경우에는 1년 내내 읽어도 뉘우칠 것이 없으며 100사람이 따라서 행하더라도 허물이 생기지 않는다. 1년 내내 해도 뉘우칠 게 없고 100이면 100 누구나 해도 허물이 없는 것, 그것이 독서란다. 세상에. 돈과 타율성, 영어가 곧 돈과 경쟁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즐거워도 돈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싫어하는 것이라도 돈이 되면 몹시 유용한 일이 된다. 돈이 깊이 개입하는 순간 어떤 활동이든 졸지에 타율성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영어에 대한 관점 바꾸기. 솔직히 말해 영어보다 더 간단 명료한 언어 체계가 어디 있는가. 그걸 인정한다면 영어를 오히려 국경과 인종을 넘어 전 지구적 연대를 모색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학위시습.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젊은이들의 지식 탐구 결여, 실용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스스로 찾아서 읽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그들에게 지식이란 책을 통해 탐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다니는 검색 다발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 토론 수업이니 자기주도 학습이니 하는 것도 세계와 대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법이다. 헌데 대체 독서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단 말인가. 환경의 발전이 근본을 바꾸지 못한다. 입안 1, 2에 따르면 학교가 유포한 환상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사람들을 제도적 서비스에 길들이는 것이라 한다. 즉 서비스가 좋아질수록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착각하는 것. 예컨대 의료체계가 복잡해지면 건강해진다고 여기고 학교가 많아지면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착각하고 고속도로가 뚫리면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하지만 그 결과는 자립적 활동력을 상실한 신체, 곧 제도에 길들여진 노예들을 길러낼 뿐이다. 오호, 유감스럽긴 하지만 맞는 말인 것 같다. 우리 교육 현실이 딱 그 꼴이다. 시설과 서비스는 나날이 좋아지는데 학생들의 창의성은커녕 나날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독서를 하게 하는 학교. 1990년대 이후 수많은 대안학교가 생겨났는데 왜 독서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학교는 없는 걸까? 최근 분당에 있는 이후학교의 200북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동안 200권의 책을 읽자는 취지에서 만든 동아리 200북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런 동아리가 전국 곳곳에 생긴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의 중압감만 떨쳐버린다면 중고등학교 시절 동서고금의 웬만한 고전은 다 섭렵할 수 있을 테고, 장담하건대 그것만으로도 허생이나 제갈량에 버금가는 카리스마를 키울 수 있다. 분명. 타율성을 배제한 독서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좀 의식 있는 학부모나 교사들은 마치 어떤 종류의 훈육이나 강압이 없으면 그게 곧 창의적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독서를 멀찌감치 밀어낸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들은 책으로 하는 공부는 재미없다고 간주하고, 교사들 역시 독서를 강조하면 자율성은 억압하는 게 아닐까라고 지레 후퇴해버리는 것이다. 교수와 시설장에게 가한 밀집. 나는 인문학의 위기를 유포하는 교수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과연 교수들이 대학 안에서 능동적인 학습망을 조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주어진 커리큘럼만 단순 반복하면서 프로젝트와 외유에 분주한 채 그저 세태만 탓하고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행태 자체가 위기의 징후다. 만약 진정 위기를 절박하게 느낀다면 교수들이 먼저 그런 풍토에 맞서 능동적인 지식 활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학습 동아리의 멸종. 1980년대 그 엄혹한 시대의 대학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학생회관을 부글부글 끓게 했던 학습 동아리들 때문이다. 그때는 누구든 대학에 들어오면 이런저런 동아리에 접속하는 것이 당연지사였다. 경찰의 탄압과 학교 측의 징계, 그리고 가난한 부모님의 기대,
그 어떤 것도 그 욕망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억압도 방해도 없건만 모든 학습망은 와해되어 버렸다. 스승과 지식 공동체, 스승과 벗을 찾아가는 네트워킹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공부다. 암기와 암송, 왕陽明이 설파했듯이 시를 노래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뜻을 드러내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뛰고 소리치고 휘파람 부는 것을 노래를 통해 발산하고 그 답답함과 억눌리고 막혀있는 것을 음절을 통해 펼쳐내게 하는 것이고, 소리내어 글을 읽도록 인도하는 것은 비단 그 지각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보존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며 그 뜻을 펴게 하는 것이다. 전승록. 암기를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잘하는 건 남보다 위에 설 수는 있어도 남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암송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다. 이 두 공부법의 차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전혀 다른 효과를 야기한다. 공부의 다양한 길과 암송의 힘. 공부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뜻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소리를 터득하는 길도 있고, 소리 자체를 음미하다 보면 뜻이 환하게 밝혀지는 길도 있다. 또 평생 뜻도 모른 채 그저 소리로만 음미하는 텍스트도 있다. 절에서 예불 들을 때 낭송하는 반야신경과 천수경이 대표적인 경우다. 요컨대 암기식 공부는 학습 진도를 넘어서기 어렵지만 암송으로 하는 공부에는 진도가 따로 없다. 누구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동서고금이 어떤 것이건 상관없다. 마음과 원대한 지혜의 바다를 마음껏 유용할 수 있다. 암송은 정말 힘이 세다. 암송. 어린애가 글을 읽으면 요망스럽게 되지 않고 늙은이가 몸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글을 읽으면 노망이 들지 않는다. 귀해져도 해이해지지 않고 천해져도 제 분수를 넘지 않는다. 어진 자라 해서 남아돌지 않고 미련한 자라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연암집 원사에서. 말하기에 욕망 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욕망하게 된다. 하나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또 하나는 자기의 말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게 인지상정이다. 섹시함 뒤집기. 섹시하다는 건 난 너한테 성욕을 느껴, 난 너랑 자고 싶어, 이런 표현이 아닌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말이다. 헌데 모든 매체에서 이 괴상한 낱말을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듯 써대고 있다. 게다가 듣는 이들도 수치심은커녕 오히려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인다. 평소 태도 고찰.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 최민식이 파워 인터뷰에서 한 말. 배우는 평소엔 보도블록처럼 평범해야 돼요. 그래야 연기를 할 때 천의 얼굴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체로 이 반대다. 외모는 다들 톡톡 튀는데 노래나 연기를 할 때 보면 보도블록처럼 천편일률이 된다. 이타고의 깨달음. 양명하게 후예들 중 가장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로 일컬어지는 이타고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 남방 출신인 타고가 추운 겨울 북방에서 공부하던 중 양식이 떨어져 주인을 찾아가 밥을 청했다. 이를 딱히 여긴 주인은 남방의 주식인 쌀이 아닌 기장으로 밥을 지어와 대접했고, 타고는 배고픈 나머지 허겁지겁 맛있게 먹은 후 치사했다. 참으로 좋은 쌀입니다. 어찌 이리도 맛있습니까? 주인은 답했다. 쌀이 아니라 기장인데요. 너무 굶주린 나머지 맛이 더 좋아졌을 따름이지요. 순간 타고는 크게 깨달았다. 나에게 있어 도라는 것 또한 오늘 먹은 밥과 같으니 공자와 노자를 가릴 겨를이 있는가. 이후 그는 전력을 다해 노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타고 사상의 진수를 알고 싶다면 그가 태어버리라 한 책 분서를 공부할 것. 내 마음은 책을 열면 곧 거기에 있다.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보일 것이다. 스승, 친구. 중국 철학사의 이다나 이타고 역시 분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승과 친구는 하나다. 스승이면서 친구처럼 속내를 털어낼 수 있으면 털어놓을 수 없으면 스승이 아니고, 친구면서 스승처럼 배울 게 없다면 역시 친구가 아니다 라고. 이해 못함. 선비가 하루 글만 읽지 아니하면 얼굴이 단아하지 못하고 말씨가 단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몸을 가누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마음을 붙일 곳이 없게 된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애초에 어째 즐거워서였겠는가. 연암집.
자신의 크기만큼 자신이 먼저 그런 존재가 되면 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큼 신을 만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랑 따위는 없다. 빈민운동의 핵심 얼쇼리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빈민운동이란 빈민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해 그들이 철학적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충동에 몸을 내맡기지 않을 뿐 아니라 당당하게 정치적이고 공적인 실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비움과 배움. 보통 연구실에 찾아오는 신참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별로 아는 게 없는데도 배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지식의 양이 아니다. 자신을 진정 비울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배움에 있어 가장 불리한 조건은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혹은 이미 획득한 지식에 갇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양이 많건 적건 비움은 배움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끊임없이 비울 수 있어야 더 큰 알미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키씨. 우주의 비위를 풀어준 친절한 보키씨. 고대 동아시아의 전설적 인물, 고대 사망 5제 중 최고의 제왕, 8괴를 만들어 삼라만상을 보는 틀을 제공한 성각자 보키씨. 주역 개사전은 보키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키씨가 우러러 하늘에서 이치를 살피고 엎드려 땅에서 법칙을 살피며 새와 짐승의 삶의 방식과 땅의 도리를 살폈다. 멀리는 만물에서 이치를 취하고 가까이는 자기에게서 이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8괴를 그었으니 이로써 천지의 신명한 덕에 통하고 만물의 실상을 분별하게 되었다. 공감. 지금 대중문화가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랑의 공식은 인정욕망과 죽음 충동이다. 운명과 사주. 나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준다. 운명이 궁금하냐? 그럼 내 몸을 잘 관찰해봐. 내 몸의 동선과 습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활동, 그게 바로 너의 운명이야 라고. 남이 봐주는 사주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과 부딪혔던 사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는 자기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해석하고 창조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사판, 후이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는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서 보겠다고 할 때 영감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다들 사주를 세속의 욕심으로만 바라봅니다. 사주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칠해갈까 하는 영감과 가능성의 창조 행위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둘 말이다. 덧붙이자면 그간의 나의 경력으로 보건대 최고로 좋은 운세란 운명을 사랑하는 능력이다. 이름하여 운명의 식성과 사교성. 요즘 아이들이 도무지 먹는 방법을 모른다. 편식이 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김치를 못 먹는 아이가 부지기수고 야채나 생선 같은 다양한 밑반찬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패스트푸드와 치킨, 피자 등 오직 서구식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건 사실 취향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신체적 무능력이다.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나면 건강뿐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만다. 스승이란 연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인이란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보다 앞서 부지런히 배우는 존재라는 것이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은 스승이 아니라 길을 함께 가는 벗일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던 건 어떤 구체적 이념이나 원리라기보다 배움의 열정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필요한 건 다만 배움의 열정뿐. 그러므로 스승이란 무엇인가? 가장 열심히 배우는 이다. 배움을 가르치는 이, 배움의 열정을 촉발하고 전염시키는 배움의 헤르메스, 그가 곧 스승이다. 공부 보상은 그 순간에 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행복해지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더 기다리라고. 노인에게 이미 지나갔다고. 노예나 매춘부에게 포기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행복해야 한다. 공부 또한 그러하다. 공부하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를 얻게 될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는 그 순간, 공부와 공부 사이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자 이유여야 한다. 고로 공부는 존재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노조와 노조원과 공유하고 싶은 것. 지금은 어떤가? 객관적 상황은 말할 나위 없이 좋아졌지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책을 읽지 않는다. 세계를 사유하지도 변혁을 꿈꾸지도 않는다. 실존적 고뇌에 대해서는 잊은 지 오래다. 그럼 우리 시대 노동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다만 노동조합의 일원이 되었을 뿐이다. 가족의 품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휴가를 얻기 위해 싸우는 평범한 중산층이 되었다. 고향에 뿌리 내리려고 주저앉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안락함을 얻은 대신 삶으로부터의 소외까지 함께 떠안고 말았다. 돌 화폐섬 이야기.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한 섬, 페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돌바퀴를 화폐로 쓴다고 한다. 좀 황당하긴 한데 섬 주민들에 따르면 굳이 그걸 운반할 필요가 없단다. 그냥 페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 심지어 바지에 빠져있을 때도 주인이 누구라는 것만 확인하고선 화폐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1898년 독일 정부가 스페인으로부터 이 섬을 사들인 뒤 각 지역 주장들에게 도로를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고심 끝에 관리들이 각 집에 있는 페이 위에다가 정부 소유의 검은 십자가를 표시하였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 일이 끝난 다음 정부는 그 표시를 지워주었다고 한다. 공감, 삶이냐 소유냐 이 고전적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인가. 절대 10억을 위해, 부귀 공명을 위해 공부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건 공부가 아니다. 그건 우리 호모콩푸스에겐 수치스러운 짓이다. 그럼 공부는 뭐 때문에 하냐고. 남들에게 퍼주기 위해서다. 얼마나 많이 퍼줄 수 있느냐가 나의 내공을 결정한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공부의 달인들처럼 퍼준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퍼주게 된다. 다만 힘차고 유유히 장관과 대회를 헤엄쳤을 뿐인데 그 기운으로 다 죽어가는 뱀장어들을 살려낸 미꾸라지처럼 말이다. 고로 공부에서 남주자. 호모 콩푸스의 공부법. 책을 읽어라. 특히 원대한 비전, 눈부신 지혜로 가득 찬 고전을 섭렵하라. 소리내어 암송하라. 소리의 공명을 통해 다른 이들과 접속하라. 사람들 앞에서 구술하라. 지식과 정보에 서사적 육체를 입혀라. 알매 코인을 조직하라. 즉 스승을 만나고 덕과 함께 공부하라. 일상에서 공부하라. 질병과 사랑, 밥과 몸 모든 것을 배움으로 변환하라. 쿵푸가 공부의 중국식 발음이란 건 10여 년 전에도 도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호모 콩푸스라니 제목이 유치하다. 좀 유식한 사람이란 걸 티내는 방식이 하나 같은 호모 땡땡땡식의 표현은 거부감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제목 앞에 수식어라 볼 수 없는 공부의 달인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마치 공부를 잘하는 세속적인 비법을 연상케 하기에 혹시 입시 또는 자기계발서로 판매부수로 올리기 위한 낚시질 같기도 하다. 고미숙이란 작가가 늘 강조하는 사항들을 공부라는 주제로 재편집한 책이다. 내용 중 동의보감과 열하일기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내 몸과 내 삶을 공부하자라는 결론이다. 이렇게 써놓으니 아주 상투적인 내용의 책이라고 폄하하는 것 같지만 진리는 단순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반복해서 언급해도 과하지 않은 얘기들을 잘 엮어놓았다. 저자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쉽게 다가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정작 책을 완독하고 덮는 순간 책 뒷표지에 나와있는 호모 콩푸스의 공부법의 개요. 하단 참고. 이 개요가 이 책의 요지를 가장 명확하게 정리한 듯했다. 저자가 늘 강조하는 기승전결이긴 하지만 암송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느꼈지만 옛 성인들이 암송의 효과와 강점을 논한 것을 보면 그 힘을 몇 곱절로 느끼게 된다. 내가 책 모임을 더 하고 싶은 것도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도 사실 알메코민에 접속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냉정하게 말하자면 내 삶의 반경에서 스승 같은 벗도 벗 같은 스승도 없는 공허함을 발견했다. 젊은이들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주야장창 강조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며 즐거워하는 일에서부터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어본다. Recording stop.